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국회 국정감사 둘째 날 여야는 각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야의 언쟁으로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일제히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 그리고 또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대거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보복의 시그널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짐을 덜지 않으면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복지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설전이 격화하며 한때 고성도 오갔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며 관련 지침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입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의사가 한절을 대할 때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제가 보건복지... 교육부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재작년 국민대회 김 여사 논문 조사 결과가 부실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취지에 맞지 않는 과거 논문 이야기로 국감을 정쟁에 빠뜨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신이에요? 종교입니까? 어떻게 김건희 관련 건만 나오면 죄다 무혐의, 무죄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김건희교 교도들입니까? 이 밖에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여야가 언쟁을 벌이며 국감이 한때 파행했고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속어를 사용해 응수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감 둘째 날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들로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면서 정책 현안은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처럼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야가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치열한 공세를 펼치면서 민생 이슈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적잖습니다. 짧은 시간 조금이라도 더 주목도를 끌어올리려는 이목 끌기 경쟁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감 이모저모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파른 대치 전선에 대한 우려를 안고 막을 올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예상대로 여야는 곳곳에서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날선 의혹 제기와 공세의 반복 속 여느 때보다 설 자리가 줄어든 민생 현안 질의, 짧은 시간 최대한 이목을 끌기 위한 경쟁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선 배추, 벼, 한우 등 각종 농축산물이 줄줄이 출두해 시장을 방불케 했고 배추값이 폭등한다고 그래서 할인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도 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00원씩이나. 예.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품질은 같은데 등급 판정 문제로 제값을 못 받는 영세업체를 대변하기 위한 즉흥 계란 등급 퀴즈까지 진행됐습니다. 어떤 게 1등급이고 어떤 게 일반 아닙니까? 대동소이하죠. 너무 시간 갑니다. 시간. 빨리 시간 없어요. 이게 높이도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똑똑합니다. 높이도 중요합니다. 과방위에선 의원이 직접 1분 만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범죄 경각심을 강조하는 이색 시연도 잇따랐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이니만큼 단시간에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여주려는 고민도 깊어지는 건데 무리한 시도와 경쟁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선 난데없이 장관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다가 불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한테 양해 받고 가신 거예요? 예,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그게 전자기술 위조죄단 아닙니까요? 자, 의원님들. 남의 차량도 제약 없이 올릴 수 있다는 허위 매물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였지만 설전으로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됐고
여당은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정쟁 국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복되는 빈손 국감 비판을 피하려면 눈도장에 연연하는 걸 넘어 실효적인 정책 접근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나란히 부산을 찾아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한 대표는 윤희련 금정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부산대학교 앞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최고위를 열었던 이재명 대표는 부산 지하철 구서역과 장전역 출구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 나라가 혁신은 물론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맺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소개하며 상호 번영의 기반이 될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한 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의 윤 대통령 기조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는 지난 반세기를 토대로 새로운 반세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무역, 금융, 투자의 허브이면서 AI, 디지털과 바이오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통 주력 제조 산업과 함께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 분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싱가포르는 혁신의 파트너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 정보와 싱가포르의 중개 무역 물동량 정보가 함께 공유된다면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 번영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8.15 통일 독트린이 갖는 국제연대의 의미에 대해 해외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 연구소가 주최하는 강연 시리즈 싱가포르 렉처의 연사로 나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싱가포르 방문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순방국인 라오스로 출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관련 시설 밀집 지역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북한이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모습이 식별됐다며 해당 잠수함은 기존 북한 잠수함에 비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아직 건조 초기 단계로 정확한 톤수 등은 작업이 진척돼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로 파괴한 우리 측 최전방 감시초조 지피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10년, 비용은 1,50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2-3개월 만에 끝냈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 지대 내 운영하던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각각 10개씩 파괴하고 1개씩 비웠습니다. 북한군 GP는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우리군 GP는 78개에서 67개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직후 복원에 나서 경계초소를 만들고 병력과 장비도 투입했습니다. 2-3개월 만에 작업을 마치고 중화기를 반입하며 정상 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대응 조치에 나선 우리 군도 GP 기능을 상당 부분 되살렸지만 완전히 복원하는 데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갱도를 그대로 둔 채 지상시설만 파괴한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은 지하시설까지 완벽하게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33년에야 완료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파괴된 GP를 모두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00억 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지하 갱도까지 불능화시켰다는 당시 국방부 발표와 달리
검증단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군 당국은 새로 복원하는 GP에는 첨단 경계 장비를 투입해 필요할 때만 병력을 투입하는 유무인 복합시설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감사하는 독립된 기구죠. 바로 감사원입니다. 네, 감사원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 후 재취업도 수월한데 직접 감사에 참여한 업체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의 칼날이 어느 순간 피감기관의 방패로 변신한 셈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른 공직에 비해 업무가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업무 관련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퇴직자들이 취업 심사를 거쳐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직접 감사에 참여했던 피감기관의 감사직으로 간 사례도 있었던 거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벌어진 일인데 현재 재직 중인 상임감사와 직전 상임감사 2명 모두 퇴직 전 5년 사이에 해당 공단 관련 감사에 각각 2차례 참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업무 관련성이 있었던 곳인데도 재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공단 측은 상임감사가 현재 감사원 기관 감사 시 협력이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상임감사 근무 현황을 살펴보니 감사원과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을 2차례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전문성이 증명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사원도 2사람의 공단 감사 참여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에 보냈었다며 적법하게 심사받고 취업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재취업이 저희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취업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미칠 경우가 높은 점에 한해서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리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교롭게도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10년간 채용한 억대 연봉의 상임감사 6명 모두 임원직을 지낸 감사원 출신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같은 일터에서 일했던 선임자가 근무하는 기관이어서 부담스러운데 전직들도 모두 그 자리를 지켜왔다면 과연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자신의 후배가 와서 그 기관을 감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고 또 공정한 감사를 또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퇴직한 뒤에 내가 갈 수도 있는 자리, 자칫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같은 인식이 아예 근절되도록 취업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모레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가 1%대로 안정되고 집값 오름폭은 주춤하면서 금리 인하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이 0.5%포인트나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명분이 더 커진 겁니다.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지금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변수로 꼽아온 가계부채와 집값도 일단 진정세입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오름폭은 5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8월보다 4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열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계속 줄면서 집값 급등세도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물가보다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움직임이 한국은행 금리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10월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계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꺼지는 것을 확인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지 않을까. 금리를 연이어 내릴 정도로 경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올해 인하는 0.25%포인트로 이번 한 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 품목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흑자의 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류환용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에 경상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해 4개월째 흑자를 달성했지만 6월에 126억 달러 정점을 찍은 후 7월과 8월엔 계속해서 흑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를 떠받쳤지만 품목별로 보면 명암은 엇갈립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수출 증가로 전기 전자제품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승용차와 화공품 등 IT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수출액은 감소했습니다. IT 품목의 이제 견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그 BIT 품목의 좀 증가세가 좀 다소 둔화된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7월에 급감했던 선박 수출은 다행히 8월 들어 큰 폭의 증가로 돌아섰지만 승용차는 7월과 8월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화공품과 기계류, 철강 제품도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등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로 이것도 수출 단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기계류 정밀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건설 업황이 좀 둔화되면서 8월에 수출이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IT를 제외한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이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2달째 줄었습니다. 한은은 하반기 들어 설비 투자 증가와 소비 회복에 따라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밀려 코스피 2,600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0.61% 내린 2,594.36으로 마감하며 2,600선 복귀 하루 만에 다시 2,500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7,214억 순매도를 했고 개인 홀로 6,917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1.15% 하락했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주 대부분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일단 내년까지는 겨울이 오지 않지만 삼성전자의 겨울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블랙웰이 올해 연말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에게 공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만의 TSMC가 블랙웰을 위한 생산 능력을 2배 증설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의 겨울을 눈하기에는 내년이 더 뜨거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보통 경기를 비행기 착륙에 비유해서 완만하게 성장을 하면 연착륙, 경기 급락으로 충격을 주면 경착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착륙 혹은 경착륙할 거란 예상과 달리 경기가 가라앉지 않는 무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에 고무돼 경기 연착륙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he past 2 days we've gotten some very good news about the American economy. 한 달 사이 일자리는 25만 4천 개가 늘었는데 전문가 전망을 훌쩍 뛰어넘어 지난 3월 이후 반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4.1%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물가 상승도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PCE는 8월 들어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았고 연준이 목표로 삼는 2%에도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지 아니면 경기 급락으로 인한 경착륙을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아예
경기가 가라앉지 않는 무착륙, 이른바 노랜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착륙보다 경기가 더 좋다는 의미지만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폭 예상은 0.5%포인트 B컷에서 0.25%포인트 혹은 동결로 조정됐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도 지난달 0.5%포인트 인하는 실수였다면서 이제 연준은 무착륙과 경착륙 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의 대폭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매수 흐름이 커지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도 그 여파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8월 무역 수지 적자가 704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 85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자 폭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적었으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수출이 2,718억 달러로 전달보다 53억 달러 늘었고 수입은 3,422억 달러로 전달보다 32억 달러 줄어든 게 무역 수지 적자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잘 나왔다, 완전 뚜렷하게. 네, 오늘은 578도를 맞은 한글날입니다. 한류 등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런 수요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300곳까지 늘어나고 AI 한국어 선생님도 개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유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운 직장인과 대학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최근 아랍의 문화수도라고 불리는 샤르자 지역 국립대학에는 거점 세종학당까지 생겨 중동의 한국어 교육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ajor is international relation. So firstly, I believe that learning Korean language will open doors and bring opportunity to work and start my passion in the Korean embassy firstly.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의 한글 교육을 위해 만든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 길이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요? 저녁 시간 마카오에서도 직장인들의 한글 수업이 한창입니다. 사설 한국 학원이 생겨나고 있지만 강사 교육이나 교재 등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홍콩 중무대학교에서 한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마카오에서는 이렇게 한국어 전문 학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한국에 다시 가서 어학 연수를 좀 했습니다. 그나마 세종학당에 있는 지역에서도 수강 대기자만 15,0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해외의 세종학당을 300곳으로 본역별 거점 세종학당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물리적 거리나 문화적 장벽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 힘든 외국인을 위해서는 AI 한국어 선생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AI 선생님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R&D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온라인을 통해서 컴퓨터라든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세종학당이 한글 교육을 넘어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와 콘텐츠 확보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이지만 맞춤법이 헷갈리고 또 나도 모르게 쓰는 외국어를 대체할 말은 없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시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말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한글날을 맞아서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 오른쪽에 문장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맞춤법은 틀린 부분이 없는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월, 이 틀렸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아니, 몇 일이 아니고 며칠. 며칠 부분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며칠이 이제 붙어있는 부분이니까 몇 월도 아마 붙어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글을 쓰거나 SNS 채팅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한 번쯤 맞춤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국립국어원이 운영하는 우리말 365 SNS 채널을 이용하면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문장에서 틀린 부분은 없는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5분도) 안 돼 관련된 어문 규정과 함께 올바른 맞춤법을 알려줍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른 답변 속도에 AI 채팅봇인가 싶지만 답을 달아주는 건 11명의 한국어 전문가들입니다. 인공지능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이 직접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부터 온라인 상담까지 합쳐 이들이 담당하는 1년 상담 건수는 18만여 건에 이릅니다. 매일 100건 가까운 상담을 처리하지만 시민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낍니다. 글을 쓰시는 분이어서 거의 매일같이 질문을 하셨고 그 책 한 권이 완성됐을 때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뿌듯했습니다. 낯선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주는 지킴이도 있습니다. 미팅은 모임이나 회의, 어젠다는 의제로 바꾸고 요즘 많이 쓰는 크루는 모임이나 동료로, 오마카세는 주방 특선으로 다듬는 등 무의식적인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매일 고민합니다. 칠링 이펙트를 국립국어원에서는 새말 모임을 통해서 위축 효과로 다듬었는데요. 가장 잘 정착된 사례로는 리플라이라는 영어에서 온 말을 저희가 댓글로 다듬어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힘쓰는 우리말 지킴이들. 이들에겐 매일이 한글날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상부터 학업까지 전반적인 생활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과 몸을 직접 부대껴야 하는 만큼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50대 임진아 씨는 20년 가까이 울산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아이들의 이동과 식사, 용변 처리는 물론 수업 보조까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위한 대부분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오래 일했지만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처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5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있는데 굉장히 가장 힘든 아이들을 저희가 배정을 받거든요. 식으로 아이들의 행동 반경이 예측 불허고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10여 년 전 걷기 운동을 하던 학생이 주저앉는 걸 막다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오래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어깨 양쪽에 무리가 와 최근에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병기에 앉히고 들어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서 회전근개 파열이 됐었어요. 산재 신청을 해서 성인이 다 낫고 치료 이제 끝난 상태고요. 13년째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도 2년 전쯤 특수학교 유치원반을 맡았다가 다리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떼쓰는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안고 일어서다
중심을 잃으면서 다쳤습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장애 아이였고 지금도 약간 저런발처럼 다리가 불편한 채로 쩔뚝쩔뚝거리고 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특수교육 지도사들의 산업재해 건수는 4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몸으로 학생들을 대할 일이 많은 탓에 고충이 갈수록 늘고 있는 건데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사고 예방 교육이나 관리 감독 체계가 의무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신체에 무리가 가거나 다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치 않은 만큼 보완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고시 개정 포함해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우리 특수교육 지원자 종사자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고용노동부는 특수교육 지도사들 업무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된 거라면서도 연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해외 유명 인사들과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탄 비만 치료제가 이번 달 국내에도 출시가 됩니다. 보건당국은 다이어트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약품이라며 처방과 투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등 해외 유명인들 입소문을 타고 알려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허가를 받고 이달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는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계열 주사제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한 결과 1년 만에 15% 체중 감량 효과가 전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오남용을 경고했습니다. 다이어트 약이 아닌 비만 치료 전문 의약품인 만큼 엄격한 처방과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한 상태에서도 두통과 구토, 설사, 변비 등이 흔하게 관찰됐고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발생까지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처방 대상부터 제한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27을 넘으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 처방을 통해 신중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불법으로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등의 과대 광고 행위가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지난 겨울 사냥 떼죽음의 주요 원인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가 지목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면 철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YTN 데이터랩이 사냥 사체가 많이 발견된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을 분석해봤더니 울타리가 필요한 돼지 농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1,000마리 넘게 목숨을 잃은 1급 멸종위기종 사냥. YTN 데이터랩은 겨울철 사냥의 행동권을 토대로 울타리가 지친 사냥의 최후의 일격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경부도 사냥 떼죽음의 배경에 울타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설악산에 올겨울 사냥이 드나들 수 있는 폭 4m짜리 통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통로 30곳의 총 길이가 120m로 설악산 국립공원을 둘러싼 전체 울타리 56km의 0.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옆으로 이제 걸어가겠죠. 한참 푹 빠지면서 한참을 걸어가가지고 구멍을 뚫고 나갔어요. 근데 뚫고 나갔는데 뚫고 나간 지점 그 앞에 먹이가 잔뜩 있으면은 살 수가 있지만 그 바깥에 만약 먹이가 없다면 거기서 또 죽은 사냥이 발견된 지도와 겹쳐보면
아예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통로를 전면 철거하지 않겠다는 정부, 내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방역입니다. 18년도 중국에서 AS가 발생해서 약 1억 5천만 마리가 폐사했던, 그로 인해서 약 가격이 60% 정도 뛰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근에 있는 태국이라든가 필리핀 그런 국가에서는 다발하고 있고. 그렇다면 울타리가 감염을 제대로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쪽부터 무섭게 확산하던 2019년, 울타리를 설치한 뒤에도 야생 멧돼지 감염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고 올해는 경북에 있는 돼지 농가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사냥이 떼죽음 당한 설악산 일대는 최근 3년 동안 야생 멧돼지나 농가의 감염 사례가 없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에는 울타리로 보호해야 할 돼지 농가 자체가 적습니다. 사냥 통로를 연 지점 반경 10km 이내에 3곳, 열지 않은 지점 반경 10km 내에 2곳뿐입니다. 돼지 농가들은 국립공원을 넓게 두르는 광역 울타리보다 농가 중심의 방역을 더 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체 지금 광역 울타리 친 게 한 예산이 뭐 1,800억 이렇게 들었잖아요. 철판으로 해서 완전히 진짜 딱 둘러칠 수 있는 게 한 2,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천 농가면은 뭐 3천만 원 들어도 한 1,500억 정도거든요. 전문가들도 울타리가 초기 감염병 확산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이제 중기에 접어든 만큼 방역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초의 목적이 남아를 저지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남아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없는 거여서 농장에서 그걸 잘 막아서 돼지하고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만 만들 수 있다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1,000마리 넘는 사냥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울타리 고칠 생각이 없는 정부. 겨우 살아남은 사냥에게 또다시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내년까지 4m 통로의 효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11월부터 적용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2년 전쯤인 지난 2022년 9월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오른 데다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여왔다는 점에 이번 도전 결과에 관심이 앞서 쏠렸습니다. WBGI는 세계 3대 채권지수로 우리나라는 이번이 4번째 도전이었는데요. 4번째 도전 만에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이 됐습니다. 내년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편입이 되면 1년 정도까지 시차를 두고 적어도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 규모가 국채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이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8일 저녁 헤즈볼라 나스랄라의 후계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며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헤즈볼라는 최근 가장 약해진 상태라며 레바논 국민이 헤즈볼라에서 벗어나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과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며 항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2인자인 나임 카셈 사무차장은 현지 시간 8일 공개된 연설에서 일주일 전 남부에서 지상 충돌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진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역량에 타격을 줬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끈기 있게 버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장 장기화 속에 이스라엘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의 주요 엔진인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조용한 출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벼룩시장. 손님이 끊긴 골동품 상점에 상인들만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There are many tourists in Jerusalem, in Nazareth, in everyone, everywhere in the country. Now, no tourists.
예루살렘 구시가지에는 거의 모든 기념품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이스라엘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관광업과 해운업의 타격이 크고 인력난에 농업과 건설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적자와 부채 비율은 증가하고 국가 신용 등급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We are going to lose this year in GDP $14 billion. But it's only in GDP we are losing much more. 늘어나는 전쟁 비용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전쟁 비용으로 이스라엘 GDP의 12%가 넘는 660억 달러, 우리 돈 86조 6천억 원 가까이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남부와 북부의 지역 재건, 희생자 가족 보상과 이스라엘 방위 시스템 강화에 드는 비용도 막대한 부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신들은 그간 이스라엘 경제 부흥을 이끌어온 반도체, IT 같은 첨단 산업 분야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조용한 출국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이민을 고려해봤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등 전쟁 장기화 속에 두뇌 유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미국 대선이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전국 투표 의향층 유권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49%,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로 해리스가 3%포인트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나온 야후 뉴스와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각각 2%포인트와 3%포인트 근소한 우위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케인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과 앙골라 순방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의 예상 경로와 강도를 고려해 독일과 앙골라 순방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첫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980년대부터 인공지능의 핵심인 머신러닝의 기초를 닦은 과학자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의 핵심인 머신러닝의 개념은 198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존 호필드 교수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해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의 이미지를 찾는 방법을 수학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연구를 이어받은 영국 출신의 제프리 힌턴 교수는 통계물리학을 이용해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컴퓨터는 딥러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이미지를 분류하고 새로운 예시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힌턴 교수가 21세기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의 연구는 2010년대부터 머신러닝 연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날 휴대전화로까지 들어온 AI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o it will be comparable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but instead of exceeding people in physical strength, it's going to exceed people in intellectual ability. 노벨위원회는 AI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It can be used for either good or bad, and that's up to us as human beings to decide how we should use it. AI 분야의 노벨상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파고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딥마인드 연구팀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을 개발한 공로로 화학상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전기차 화재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이른바 열폭주 현상입니다. 짧은 시간에 1000도 이상의 열이 나고 재발하도 쉬워서 불을 끄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울산 지역의 한 소방서가 실제로 전기차에 화재를 일으키고 직접 진화하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창문 밖으로 화염이 치솟습니다. 진압대원이 소방 호스로 물을 연신 뿌리고 차량 하부에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비도 설치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산소 유입을 차단해 화재 진압을 돕는 질식 소화덮개가 설치된 후에야 화염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화재 같았으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량으로 충분히 소화가 다 됐을 텐데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재발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수량으로 이제 겨우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실화재 시연회가 열린 건데 신규 도입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 하부에 구멍을 내 배터리팩 내부에 물을 뿌려 냉각하는 EV 드릴 렌스와 초기 진압한 전기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때 쓰는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도 동원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20여 분 만에 전기차는 초기 진압을 마치고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규 장비 도입으로 기존의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능해서 좀 장시간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입된 EV 드릴 렌스 그리고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조를 통해서 빠르면 10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한 15분 내지 30분 이내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일까지 울산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총 101건, 매년 두 자릿수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내년 6대의 EV 드릴 렌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이른바 일거스 운동은 읽고 걷고 쓰기를 실천해 신체와 정서, 인격을 고루 튼튼하게 만들자는 건데요. 인천에서는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부평공원이 시끌벅적합니다. 부평군의 어린이집 60여 곳의 영유아 2천여 명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아름드리 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뽁뽁이를 밟으면서 신나는 걷기 놀이도 하고 이어 동화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내 맘대로 그림으로 표현도 해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일거스 활동을 바깥에서 함께 실천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새로운 또 그냥 원내에서 원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도 있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부스들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인천에서 일거스는 이처럼 영유아와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 연수구의 승기 어린이공원, 연수구 시민소통 참여단 회원 30여 명이 바지를 걷어붙였습니다. 수백 미터의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이른바 반려책을 서로 소개하고 토론하는 데 이어 교육감과 인천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도 나눕니다. 이 사업은 도성훈 인천 교육감이 독서와 사고, 글쓰기를 교육혁신의 원동력으로 보고 지난해 도입한 겁니다. 일거스는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고요. 과거의 지덕체처럼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천에서는 모든 세대에 걸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은 다양한 토론회와 행사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소와 돼지 등을 기르는 축사의 악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전남 해안에서 나오는 황칠이 악취를 줄이는 한 가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아버지를 이어 청년이 한우를 기르는 농장입니다. 깨끗하고 고슬고슬한 축사의 한우 60여 마리가 건강한 모습입니다. 여느 축사와 달리 냄새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일단 먹이고 나니까 일단 소들이 섭취량이 증가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소들의 변 상태도 좀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변이 나오니까 냄새도 좀 덜 나고 해서 좀 더 먹이게 되었습니다. 부근에 있는 염소 농장. 악취가 심해지는 저기압 날씨인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축산 농민과 지역 주민의 상생을 위한 친환경 축산 덕분입니다.
여기에는 학명으로 나무 인삼, 옛날에 불로초로도 알려진 전남의 대표 특산품 황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황칠 추출물로 만든 생균제는 축사의 악취 저감과 가축의 증체율,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소와 염소, 닭과 오리에 사용했더니 축사의 환경 개선과 가축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리가 속속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면 방귀에서 냄새가 안 나듯이 우리 소도 마찬가지 그만큼 흡수율이 좋으니까 냄새가 안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남 도에서도 축사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여러 연구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투입하여 악취 저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농장에서는 축산 악취뿐만 아니라 메탄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저메탄 사료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해 자치단체에 접수되는 악취 민원은 줄잡아 수천여 건, 전문 연구기관과 농업인, 황칠 가공품 스타트업의 협업이 고질적인 축사 악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활입니다. 흙을 빚고 유약을 입혀서 1200도 이상 고온에서 구워낸 도자기가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을 사기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다양한 사기와 사기장들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SCS 서경방송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깨진 도자기 2점. 모두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사기로 15세기경 만들어졌습니다. 사기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신분을 막론하고 식기와 문방구, 제기 등으로 폭넓게 썼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은 주 재료인 백토가 풍부해 사기 제작이 활발했습니다. 또 바다가 아닌 육로로 도자기를 운송해 관련 기록물도 꽤 남아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지리지, 경상도 속찬 지리지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은 이렇게 문헌 자료와 도자기 실물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국립진주박물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아 사기장,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사기는 물론 주목받지 못했던 사기장의 삶과 활약상 등도 이번 전시에서 다룹니다. 사기장들이 세금 대신 그릇을 바쳤다거나 대를 이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흥미로운 기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 유형 문화유산인 단성현 호적대장과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작 등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관련된 전시는 많은데요. 사기 그릇과 그들의 어떤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전시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기 장인의 어떤 상과 애안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이번 전시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기장,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 특별전은 내년 2월 23일까지 무료로 열립니다. SCS 하주입니다. 이른 아침 나가는 분들은 안개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예산에 가시고라 70m, 충남 홍성이 80m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일교차가 큽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4.4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구가 2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또 밤에는 전남 서부에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 제주도는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11.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도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